그 앞서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보통 강의 때 분당이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꽤 제가 분당에서 많이 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강의에서 하지 않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시대의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기업 정규직이 없어질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의 의미가 뭐죠? 사실상 종신고용을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제 정년퇴까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정년퇴까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뽑는 건데, 이런 식의 고용 형태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 바뀌기 시작했고 이미 좀 바뀌고 있고요. 한국은 더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미래 고용 형태가 미국이나 유럽 쪽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해고가 무지하게 쉬워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해고가 되는. 그러면 즉시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걸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 영화에서 우리가 가끔 보죠.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이제 이를테면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복지가 발달되는 나라는 해고를 안 시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해고가 쉬워요. 그러면 해고가 쉬운데 어떻게 복지국가냐? 걔네들은 해고돼도 실업급여를 무려 2년을 줘요. 우리는 뭐 사실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도 많지만 받아도 4개월이거든요. 최장 4개월인데 얘들은 2년을 줍니다. 2년을 주니까 뭐가 가능하냐?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사양산업이에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지금 수요가 줄어요. 그럼 갈아탈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일단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그동안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2년을 다시 다니기도 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 걔네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대학 등록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을 이렇게 뭐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가느냐 유럽식으로 가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고용 보장이 사실상 이제 안 될 거예요. 점점 이미 줄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보기엔 공무원도 이제는 안 될 거예요. 서구는 되게 공무원도 고용 보장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직장보다 조금 더 보장성이 높긴 한데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정년 보장 이런 걸 안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혹시 남편이 공무원이신 분?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미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을 흔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을 막 흔들기 시작하면 정권이 유지가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그 유지가 힘들어요. 근데 뭐가 될 거냐? 저는 10년 내로 이게 여야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3년 뒤부터 새로 공무원 될 사람부터 제도를 바꾸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노조 이런 데서 좀 반대는 하겠지만 그렇게 극력 반대는 못 하거든요. 왜냐면 3년 뒤부터 새로 공무원 될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된 직업이나 보장된 직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김명만 후보가 얘기했던 스펙이 덜 중요해지는 이 현상이 가속화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그렇게 많은 스펙을 요구할 것 같아요? 대기업 정규직 뽑을 때?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몇십 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같은 회사에 들어와도 이 사람이 개발을 할 때와 무슨 인사를 할 때와 무슨 기획을 할 때와 이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일이. 근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영어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토익 점수도 많이 하고, 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오히려 대졸자가 모자랐으니까 기업에서 이제 뭐 일단 졸업장만 있으면 막 뽑아주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른바 이제 좋은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이 이제 줄어든 상태니까 막 골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스펙을 여러 가지 갖춘 애들을 골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용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A면 A를 갖춘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름에서 우리가 인사와 관련된 어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해서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을 동시에 요구하게 됐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이 고용 형태가 보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보장성이 떨어지면 진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현상이 지금 업종 중에서도 가장 빨리 나타나는 업종이 IT예요. IT는 지금 학벌을 거의 안 봐요. 아까 김병만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 왜냐면 IT는 보장을 못 해주거든요. 왜냐면 산업의 속성이 IT는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IT에서는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상상을 거의 안 해요. 기본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부터 그 회사에서 A가 필요하면 A를 갖춘 사람 뽑고 또 B가 필요하면 B를 갖춘 사람 뽑고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현상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업종이 지금 IT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만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 보장성이 떨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지금처럼 아주 다양한 스펙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요구하는 여기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서 어떤 뭔가 전문성을 가져왔던 그런 영역이나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학부모 강연을 하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효자 효녀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애가 효자 효녀다. 초등학교 학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걸 잘 못 알아들으세요.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난 중학생쯤 되는 학부모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벌써 아주 절감을 하십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방에서 온 학부모하고 이제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봉사활동처럼 하는데 자기 딸이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버젓한데 어디 보내가지고 이제 부모가 선호하는 그런 직업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5년 뒤에 두고 보라고 얘가 당신네 집에서 제일 효녀가 될 거다. 스튜어디스가 뭐가 안 좋은 직업이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다만 좀 더 오래 하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외국계 항공사에 기왕이면 한국 사람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선호하지만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외국계 항공사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도전해보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용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의 역설 그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효자 효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직장을 몇 번 바꾸고 직업을 몇 번 바꿀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애는 의사가 되면은 직업을 안 바꿔도 되겠지. 물론 의사는 표면적으로 직업을 안 바꾸죠. 되게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새로 배워야 됩니다. 지금의 의료와 20년대 의료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벌써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는데 로봇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배워야 되는 게 또 엄청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때마다 학원 다닐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롱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사교육업계에 있어봤고 사교육을 저는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건 절대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여러분의 노후 생활 여건을 위협한다는 거고 사실 그거 여러분 노후 생활 자금입니다. 사실 그거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 노후 생활용으로 여러분이 어디 뭐 모으고 투자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사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뭐 학원을 다 끊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자기가 뭘 어떻게 지금 해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아까 얘기한 새로운 어떤 상황, 새로운 직업,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뭔가 배울 거리를 맞닥뜨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뭐 대학 가면 비용을 좀 줄여보고 효과적으로 해보자 뭐 그런 차원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그 뭐 인생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이 직업을 몇 번 바꾸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학원 다니거나 과외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때 고용 보장이 없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스펙을 중시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 거다. 그것을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게 IT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효자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대입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직업을 몇 번 바꾸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에 뭐 모든 과목을 다 뭐 자기주도 학습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을 이제 받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